19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서양 미술사에서는 처음으로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빛 그리고 빛이 만들어내는 대기의 분위기를 화폭에 담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형체가 없고 형체를 통해 특정할 수도 없는 외부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그리기 위해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는 건초돔이나 중세 고딕 양식 대성당 혹은 수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두고 그것이 빛에 따라 시각적으로 달리 인식되는 장면을 연작으로 남겼습니다. 빛은 색의 인지를 가능하게 하고 색은 미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빛은 시각예술인 미술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빛과 색은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빛에 빛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밝아져 백색광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색에 색을 더하면 점점 탁하고 어두워져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빛과 색은 서로 대비되는 물리적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주의 미술가들은 색으로 빛을 그리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빛 그 자체를 그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빛과 그 변화의 양상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감상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작용을 회화적으로 탐구했다는 미술사적 의의는 조금 더 퇴색되지 않습니다. 인상주의 미술가들이 그림에 빛을 담으려는 시도를 했다면 또 다른 파리의 미술가들은 색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전통 미술에서 색은 선으로 구성된 화면을 채우는 부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서양 미술사를 선과 색이라는 관점으로 기술한다면 색 그 자체가 작품의 소재가 되고 색 그 자체가 미학적 탐구의 중심에 선 것은 앙리 마티스를 비롯해 이른바 야수파라고 불리는 미술가들에 의해서입니다. 서양 미술사의 저자 곰브리츠가 자신의 책 서론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익숙한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인식의 습관에 균열을 일으킨 것이 바로 19세기 중반 이후 미술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은 특정한 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물의 고유색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붉은색이거나 노란색이어야 하고 바다와 하늘은 파란색이어야 하며 나무는 짙은 갈색이어야 합니다. 시각적 습관이 부여한 대상의 고유한 색은 독특한 하지만 너무나 정당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컨대 하늘은 하늘색, 바다는 바다색, 나무는 나무색, 심지어 사람의 피부색은 살색이라는 명식으로 불립니다. 시각적 습관에서 비롯된 대상과 색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세계를 인지하는 우리의 시각을 아주 협소한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틀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시각적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19세기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양 미술사를 빛과 색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볼까 합니다. 각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의 미술이 있었고 그 시대의 미술가들은 빛과 색을 다루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시대에 나타나는 빛과 색의 현상들을 통해 미술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미술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서양 미술사의 큰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연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양 미술사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수용한 300년 이후 서유럽 지역에서 나타난 미술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천년의 중세가 시작됩니다. 흔히 중세를 기독교가 지배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세의 학문과 문화예술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살펴보았다면 이러한 부정적 정의는 후대의 정당하지 않은 발명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에 대한 규정이 올바르지 않듯이 르네상스에 대한 이해 또한 여러 오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르네상스 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 중심의 중세와는 반대 의미에서 인문주의, 인본주의, 다시 말해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또한 다소 관점의 조정이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심에는 중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와 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신플라톤주의적 사상이 발전했고 신화와 같은 세속적 주제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르네상스 미술의 중심을 이룬 것은 기독교 미술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 역시 교회였습니다. 1517년 독일의 가톨릭 사제 마틴 루터가 교회의 부정부패를 신학적으로 고발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어 있던 유럽은 신교와 고교로 나누어졌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저물고 바로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종교개혁에 맞선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이 태동시킨 바로크를 프랑스 절대왕정이 수용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절정을 보여준 웅장하고 장엄한 프랑스의 고전적 바로크는 장식적인 로코코로 변질되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신고전주의입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발굴되면서 고대에 대한 고고학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는 신고전주의 양식이 출현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고전주의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자클리 다비드라는 미술계 절대 권력을 통해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혁명기를 지배하던 미술 양식이 됩니다. 신고전주의의 쇠락은 나폴레옹의 몰락과 시기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혁명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한몸에 받은 나폴레옹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스스로 황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의 민중들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은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주의와 통일국가에 대한 염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피어난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사회가 태동했고 이때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발달했고 삶의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때가 대략 19세기 중반 무렵입니다. 미술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며 시대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는 미술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고 이와 함께 미술사에 등장한 것이 바로 현대미술입니다. 이상으로 중세에서 현대미술의 태동기까지의 서양 미술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술사의 큰 흐름 속에서 빛과 색이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었을까요?